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살다 결혼 준비를 하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찍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이라도 올려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공연 연출을 하는 40대 초반 여자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온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집안을 소개하자면 외가 쪽이 집안 대대로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리일 사위로 장가와서 어머니를 도와 사업을 보좌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아 생활 중이십니다. 문화재단이다 보니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모범적인 곳이지만 실상은 돈 세탁도 많이 하고 하죠. 아무튼 공연 관련해서 하는 재단이라 극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큰 대극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연출을 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장을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공연이라는 게 대규모의 작품 아니고서야 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극장을 빌리는 돈이 일단 무시 못하고 투자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 공연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배우들 페이나 스태프들 페이까지 일일이 생각하면 문화재단을 소유한 집안딸이 공연 연출을 한다는 게 참 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잔머리가 많이 늘었고 최대한 가진 걸 이용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건 바로 외국에서 판권을 꽉 틀어지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국내 팬들의 귀와 눈을 만족시키고자 그 공연을 꼭 들여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라이센스 문제가 이리저리 얽혀서 저 혼자서 감당하여 작품을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권 문제로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자문을 구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저의 예비 남편입니다. 하필이면 공연 판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같이 머리 싸매며 판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를 확 갈아치울까 여러 번 고민하다 소개시켜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5개월을 매일같이 만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판권을 어떻게 들여와야 더 많은 공연을 올리고 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의를 하다 보니 의리도 생기고요.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만 서너 시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게 되고 손도 잡고 그렇게 사귀게 된 거죠. 변호사니까 직업도 괜찮겠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시키기에도 모양 빠지는 사람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사실 집에서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니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진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재단을 물려주고 싶은데 옆에서 일을 도와줄 만한 남편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안심된다 이런 거겠죠. 이러나 저러나 제 직업은 연출가이니까요. 하지만 철의 여인인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떻게 엇나갈지 모르니까 선자리를 막 들이밀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깐깐한 눈으로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는 지켜보셨죠. 숱하게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연 연출가가 어디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멀끔하게 생긴 배우라든지 스텝이라든지 그 물에서 노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변호사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예비 신랑이 완벽한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댁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남자였다는 게 큰 문제였죠. 사치에 빠져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직원으로 월급 겨우 받아가며 일하는 신우는 매일같이 명품에 빠져서 허세만 부리고 있었고, 시모도 남편한테 돈 많은 여자한테 무조건 장가를 가서 팔자 피고 살아야 한다고 주입을 시키고, 시부는 술독에 빠져서 이러나 저러나 맨날 빨간 코에 잠이나 퍼질러 자는 딱 그 정도의 집안인 게 문제였죠. 우리 재단이 정말 유명한 재단이긴 하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우리 어머니의 사진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좌르르르 수천 장이 쏟아지고요. 거기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철의 여인, 냉정한 사업가, 냉미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딸인 저에 대한 글들도 짤막하게 올라오곤 했어요. 문화재단 기업 수장의 딸이 공연 연출가라는 게 흥미 돋는 일일 수 있죠 뭐. 아무튼 돈이 잘 굴러가는 재단 덕분에 저도 꽤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좀 부유한 편에 속하긴 했죠. 명품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다거나 가방을 든다거나 제 차도 유명한 외제 브랜드 스포츠카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랑이 그걸 다 확인하고 저한테 지고지순하게 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상태인 거죠.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저와 예비 신랑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의 직업도 안정적이겠다. 나이도 홍기가 꽉 찼으니 예비 신랑 쪽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들이밀었습니다. 뭐 이대로 결혼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릴 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니까 밥상을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두셨더라고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저것 다 차렸다고 하셨는데 정말 한정식집 저리 가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고 어서 먹어보라고 저를 한껏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거기서 저는 가식이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저에게 알랑방귀를 낀 것이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신랑의 철없는 동생,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은근히 말을 걸더라고요. 제 가방이랑 옷을 쓱 훑어보더니 이 옷이 D사 신상옷 아니냐, 가방은 C사 한정판이네 이러면서 언니 가방 많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고 제가 훔친 것도 아니니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자기도 한번 빌려줄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빤히 예비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남의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랬더니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제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남의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빤히 보니까 그게 긍정의 의미로 보였는지 가방을 휙 가져가서 요리조리 사진으로 남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 가방이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왔던 가방이기도 해서 신기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의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SNS를 스크린샷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 네가 들고 다니는 한정판 가방 짭으로 많이 풀렸나 보다 하면서요.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귀퉁이에 살짝 스크래치 난 게 아무래도 제 가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SNS에 들어가서 보니 예비 시누이의 계정이 맞았어요. 자기 얼굴 사진을 떡하니 올려뒀더라고요. 가방 사진이 제일 위에 떠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글도 장황하게 써두었더라고요. 무슨 연예인이 들고 나온 내 가방 이러면서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둔갑해서 글을 써놨대요. 그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와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댓글에 예비 시누이 친구들이 막 변호사 오빠 뒀더니 이런 것도 사주셔? 부럽다. 이런 댓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그 밑에 예쁘지? 이런 거 아무나 못 구한다. 이렇게 달아뒀던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뻔뻔하고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올려둔 게 너무 웃겼어요. 당연히 그런 제 눈에 시누이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가방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전부 저런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 없던 시댁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예비 신랑과 약속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따로 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나 혼자 나오라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커피가 나오고 한 입을 마시기도 전에 저한테 줄줄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평범한 이야기였으면 저도 글을 올리지 않았겠죠. 예비 시모는 취조하듯 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공연 연출하면 돈은 좀 많이 벌고 그러니? 적게 벌면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니, 내가 뭐 여자가 일한다고 하찮게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 내조하는 부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절대로 우리 예비 며느리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지 내 말?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돈 많이 벌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의 이마에 약간 주름이 지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커피만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대화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돈 많이 번다니까 든든하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은 어디에 있어? 예비 사돈네가 재력가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게 전부 명품이라며? 딸이 그러더라. 걔가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 그러면 그 차는 뭘 타니? 외제차라고 들었는데 유지비도 꽤 많이 들지? 저는 이런 돈돈거리는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가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결혼할 때 예비 시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고 따지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그냥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카운터를 날리더라고요. 그 보험은 많이 들어놨니? 스포츠카가 사고 많이 나고 한다던데. 아니, 그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혹시라도 좀 알지?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생겨서 정말 좋거든. 제가 계속 무표정하게 있었더니 보험 이야기를 물어본 게 조금 실수였나 싶으셨나 봐요. 계속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얻고 싶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미리 준비해 두신 건지 밥상을 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체할 것 같아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진 않긴 했지만 또 밖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먹는 건데 거절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한 외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 정도 예의는 기본이었죠. 그래서 또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긴 했습니다. 약간 더부룩해서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날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네 하시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한 게 왜 눈치가 빠른 거지? 하고 빤히 또 시모를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앞치마 저기 있다면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밥 다 먹고 일어난 게 설거지하려고 눈치 보고 일어난 건 줄 아셨던 거죠.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건 정말 외국 마인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며느리가 매번 시댁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집안일은 반반씩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을 그러셨고요. 물론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안일이 많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시모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으니까 시모가 저를 보고 왜 앉냐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시길래요. 딸도 가만히 있는데 저도 TV 볼래요. 했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갑자기 소환된 자기 이야기에 저를 휙 쳐다보고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부들부들 하시고 뻔히 기분 나쁜 게 눈에 보이는데 차마 예비 며느리 도망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딸이랑 며느리랑 같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껏 웃으면서 제가 딸 같은 며느리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했어요. 시모가 한 방 먹었다는 얼굴로 어깨를 들썩이며 호흡을 하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손님으로 여기 온 거지 가정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비 신랑이 뭐라고 우리 집을 소개했을진 모르지만 분명 돈 많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이 파토날까봐 아니면 아들이 대릴 사위로 책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될까봐요. 진짜 처음에는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대손손 부를 물려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신걸요. 아무튼 밥 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겠다. 도망이나 슬슬 가려고 준비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공연 판권이 해결되어서 드디어 그 국내에 들여오고 싶었던 해외 뮤지컬을 들여오게 되었어요. 아마 예비 신랑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슬그머니 시모도 제 옆에 앉아서 신우 이야기에 끄덕끄덕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공연 이제 올릴 준비 하신다면서요? 하면서 배우 뽑는다고 들었는데 자기 자리도 하나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 공연이 연기 실력도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저 앙상블로 공연을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으로 노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원래 꿈이 탤런트였다고 배우하고 싶다면서 자리 하나를 달라고 염치도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유치원 학예회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 이 배역할래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신우이 그럴 실력이 돼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막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극영화과 입시시험도 봤다면서 연기를 배운 적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신우이는 주제도 몰라서 안 되겠네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오라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배려였고요. 날짜랑 장소랑 물어물어 가길래 일단 오디션 접수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진짜 오디션을 보러 올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오디션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수줍게 자기소개하고 지정대사로 연기하고 공연의 메인곡까지 부르고 갔는데 주위 심사하시는 스태프들도 전부 저런 애가 서류를 통과했어? 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완전 소중한 시간 10분을 날린 표정이셨습니다.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없고 노래도 툭툭 떨어지고 염소 소리 내고 진짜 제 신우이라는 걸 몰라서 다행이지
너무 쪽팔리고 제가 다 부끄럽고 밤에 잘 때 생각나서 이불 발로 차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탈락이죠. 1차는커녕 서류에서 떨어졌어야 하는 실력인데 혹시 몰라 붙여둔 게 잘못이죠. 제가 그 뮤지컬 들어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에도 여러 번 출장도 갔다 오고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판권 들고 있는 회사에 밥 먹듯이 찾아가서 부탁하고요. 제 명성이 갈아 넣어진 뮤지컬인데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볼 것도 없이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발표 나는 날에 전화기에 불이 나듯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한 마음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어떻게 자기 딸을 떨어뜨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늘어져 봐야 시간 낭비인데 왜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미 동네방네 며느리가 연출하는 큰 공연에 우리 딸이 배우로 나올 거라고 소문냈는데 자기 어떻게 하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그러면서 탈락이라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우리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숨 푹 내쉬면서 떨어진 이유를 말해줬어요. 연기도 너무 못하고 노래도 솔직히 못 들어줄 상태였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전부 만장일치로 못 뽑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시모가 정이 없대요.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 정도 없이 어떻게 사냐면서 연출이라면 뒷배로 꽂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모한테 신우가 나무 일 역할이라도 하겠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 한 줄 없는 배역을 줄 생각을 하냐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가뜩이나 공연 올리는 것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죠. 네 동생이 도무지 쓸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탈락을 시켰더니 나한테 이러더라 하면서요. 예비 신랑이 미안하대요. 자기가 얼른 가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탁을 했죠. 이런 일로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뜩이나 바빠 죽겠다고요. 제가 실력으로 오디션에서 결과를 통보했을 뿐인데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참나.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네요. 예비 신랑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비 신랑이랑 이것저것 상의를 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이 시모가 아는 게 많으니까 시모한테 물어보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그런 만날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양가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어른이랑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한 거죠. 저희 집이야 뭐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다 맞춰주실 분들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날 약속을 잡고 당일에 밖에서 시모를 만났어요. 또 집에서 만나면 설거지 시키려고 할까봐 미리 차단한 거죠. 나름대로. 이미 오디션 건으로 저한테 기분이 상해 있는 시모라서 옷도 일부러 방수되는 스타일로 입고 가고 혹시 몰라서 한 벌을 더 챙겨서 갔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모가 물도 끼얹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연출가라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약속 장소에 가니까 시모가 이미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저 왔어요 하니까 저한테 막 보고 있던 팜플렛 같은 걸 쭉 넘겨주더라고요. 개수도 10대 개 정도 되는 게 전부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정리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각종 가전이랑 가구, 팜플렛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자동차 팜플렛도 끼어 있었고요. 근데 하나같이 상품에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저희 혼수하라고 골라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새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물건을 고르신 건가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시모가 픽 웃으면서 아직 뭘 모르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갈 건 우리가 알아서 고르고 지금 골라주신 건 시댁에 들어올 물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시댁에 들어갈 물건을 왜 저한테 보여주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가구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하니까 그게 다 예단이고 원래 그렇게들 한다면서 변호사 사이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변호사쯤 되는 직업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시댁에 이 정도 물품 공세는 해야 된대요. 다른 집은 개업도 해주고 건물도 주고 차도 두어 대 사주고 열쇠 여러 개 들고 와야 하는데 자기는 그 정도 욕심은 없대요.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고 주위의 변호사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욕심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라고 고마운 줄 알아라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미리 가구랑 가전이랑 다 보내주고 차도 빨리 계약을 해달라면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대형 SUV더라고요. 그 모델이 2억 가까이 하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가정 가구 다 해봐야 3억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건물해줬대, 개업해줬대, 시부모 노후저금까지 다 줬대. 이러면서 나불나불 거리는데 진짜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 알아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이걸 왜 해드려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어차피 신혼집도 지금 제가 사는 집으로 할 건데 이걸 왜 챙겨드려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시댁 가구를 바꿔드려야 하는지. 따지고 보면 집은 제가 해가는 거니까 혼수는 시댁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사자 직업 장가갈 때 다 그 정도는 받는다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비 1억은 또 뭐냐? 이걸 지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주위 변호사들도 장가갈 때 다 그 정도 받았다더라 하십디다. 한국 문화란 그런 건가 진짜 너무 당당하게 말하시니까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단비 1억쯤이야 솔직히 못해줄 것도 아니긴 해서 그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한결 밝아지시더라고요. 뒤이어서 제가 그럼 저도 T브랜드와 B브랜드에서 나온 주얼리 다이아 세트랑 시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가격도 보여드렸어요. 다이아 세트 8천만 원, 시계는 1억 2천만 원짜리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눈 뒤집으시면서 미친 거 아니네요. 저는 그냥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신 차값이 이 정도 된다고요. 저한테 차 사달라고 한 건 당연한 거고 저도 그에 응당한 예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미친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콧김 막 뿜으시면서 변호사 사위 얻어가는데 그 집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만 받겠다고 했으면 너무 검소하시다, 고맙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찌 똑같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냐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된대요.
정작 욕심 부리는 게 누군데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시모를 쳐다봤어요. 시모도 제가 아무 소리 없자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싫으시면 예단이고 예물이고 없이 그냥 결혼식 하자고요. 어차피 신혼집도 내 집이고 한국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가구나 가전 다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혼수 해오라고 안 할 테니까 침대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표독스럽던지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혼을 깨야겠다. 집에 가서 이 결혼 무르겠다고 말할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속들이 사정을 다 부모님께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하는 일마다 일만 크게 벌려둔다고 은근히 타박하시는 부모님인데 결혼까지 이랬다고 하면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완벽하게 마음을 굳혔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믿지는 장사 아니니까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결혼이 장사입니까? 언제부터요? 저는 결혼이란 두 사람만 행복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을 열 틈도 없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비 신랑이 연락을 해왔대요. 예비 시부모가 그때 날짜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그날 별일 없지 않냐는 겁니다. 파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상견례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저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직접 보고 나면 부모님도 파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대는데 우리 부모님 앞이라고 뭐 크게 다르게 행동하겠나 싶었던 거죠. 예비 신랑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경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결혼이 저를 사랑해서 한다기보단 저희 집안을 보고 하는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모조리 다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온 가족이 눈 마주칠 시간도 없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근데 뜻밖에도 상견례 전전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이후로 저와 눈도 안 마주치던 예비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할 줄 몰랐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락을 받아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냐 하니까 제 가방들 구경 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제 가방으로 SNS에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구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파혼하고 나면 두 번 다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가방 구경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투명하기도 하고 워낙 멍청한 아이라 보는 재미가 있기도 했거든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빠 죽겠는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만 띡 하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제 가방들을 막 구경하는데 입에서 침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이 각도 저 각도 사진 다 찍어놓고 옷 막 다 꺼내서 구경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알아서 정리는 잘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슬쩍 이제 가족도 되는데 자기 가방 하나만 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다 얼마짜리 한정판인데 이걸 공짜로 얻어가려고 한답니까?
신우가 1년 일한 월급을 그대로 모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가방인데 못 준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저한테 치사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지 않냐고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는데 어린 게 뻔뻔하게 구니까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신우이 보고 신우가 나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또 끄덕끄덕해요.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는 언니한테 제가 당근 잘하죠.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연기 참 잘하는데 오디션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신우가 자기 네일아트샵에서 일하는 거 알지 않냐고 언니 손톱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알랑방귀 끼는데 적선하는 셈 치고 하나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실컷 구경시켜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제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제일 싸구려 가방 하나 쥐어줬어요. 연말에 자선 바자회 할 때 기부하려고 냅둔 가방이었는데 그것도 좋다고 신나서 들고 가더라고요. 신우가 한바탕 헤집어 놓고 가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그날 저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부모님, 예비 신랑네는 시부모와 시누이 신랑까지 이렇게 7명이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긴장되는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도 하고 애들이 좋다는데 너무 다행이다 하는 시부모의 가식적인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 파혼을 이야기하고 도망쳐야 하나 시간만 보고 있었죠. 예비 신랑을 다시 보니까 멀끔했던 그 얼굴이 두꺼비처럼 보이면서 욕심이 그득그득 묻어나는 것 같아서 역겨웠어요. 감히 결혼을 가지고 장사 속을 들여다보이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가볍게 반주로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고 나니까 시부모가 엄청나게 수다스러워졌어요. 시모는 우리 부모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저를 보고는 우리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이어서 아주 냉기가 뚝뚝 흐르는데 뚝 닮았네요 하면서 호호호 하는 겁니다. 이게 매기는 거지 뭐겠어요. 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니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제 엉덩이만 좌불안석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별 반응이 없자 시부모는 그래도 되나 싶게 말로 자꾸 사람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 못했거든요. 시댁에서 밥 먹을 때 그런 걸로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으면서 저한테 이제 와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딱 느껴졌고 한마디로 기싸움 같은 느낌? 본인들 받고 싶은 예단들이 있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젓가락질해서 어떻게 밥 먹겠냐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 배가 부르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시부모의 말은 아주 가관이었고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는 예비 신랑의 얼굴도 진짜 짜증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잖아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다 예단비 1억은 받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집안이니 그 정도 재력은 당연히 있으실 테니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 이제 든든한 처가 생겼는데 차도 좀 좋은 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면 사무실도 하나 개업해야 할 텐데 내가 되면 다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문화도 잘 모르더군요. 애가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그거야 제가 다 끼고 가르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사돈댁도 요즘 한국 문화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요즘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밍크니 명품이니 죄다 돌리고 하잖아요. 우리 딸도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던데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랑 윙크를 서로 주고받는데 진짜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 눈치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밥을 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숟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눈으로 욕하고 계신 중이셨고요.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파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딱 거기서 시모가 눈치 없이 쐐기를 박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재단 운영할 때 고문 변호사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엄청 좋은 회사긴 한데 겸업으로 고문까지 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결혼한다는데 자리는 제대로 잡아야죠. 자리 하나 주시면 월급 500만 원만 줘도 들어갈 맘 있다고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재단에 당연히 변호인단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있어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입을 여는데 어머니께서 젓가락 탁 놓고 물 한 입 마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문화예술진흥법 꿰고 있나? 판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도. 남편이 아무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제라도 공부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픽 웃으시는데 진짜 서늘하고 무서웠어요. 지금부터 하면 늦지. 내가 그걸 기다렸다가 자네를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짠 것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냉정한 사람이라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어머니는 작정하신 건지 저를 쓱 보고 시댁 사람들도 쓱 보고 말을 딱딱 하셨습니다. 너는 저런 경우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귀한 내 시간을 뺐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했죠. 외국에서 오래 공부시켰더니 결국은 이런 조선시대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대부분 이런 거 따지는 집안은 양반 집안 아니고 상놈의 집안인 걸 몰라서 그래? 그러고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시부모에게 통보하셨어요. 서로 집안끼리 격도 맞지 않고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내가 고작 변호사한테 시집 보낼 거면 진즉 보냈지. 서로 좋다고 하니까 두고 봤던 건데 굳이 미래가 뻔한 집안에 시집 보낼 필요가 있어? 요구하시는 것들이 못 들어줄 건 없는데 내가 저 변호사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투자해도 뽑을 만한 게 없어 보여서.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랑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비수를 냅다 꽂아버린 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결혼 저도 못하겠네요. 도무지 상식이라는 게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머리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댁 인간들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저한테 전화 오고 매달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바로 차단해버리고 어머니께서는 공연장에 사설 경호업체까지 붙여주셨어요. 찾아오면 쫓아내버리니 저는 만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소리만 치시고 그랬죠. 그렇게 한 3주 난리를 치더니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우였던 인간한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저 가방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길래 갑자기 생각난 SNS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희 집에 와서 찍어간 제 가방들을 죄다 지가 모은 것 마냥 올려두었더라고요. 근데 실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전부 언제 보여줄 거냐, 거짓말 아니냐, 짭이라서 못 보여주는 거야? 하는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자기 거 아닌 거 들키긴 싫으니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연락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는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댓글에 내 거 가지고 자기 거인 척하네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네일아트샵에서 일하는 직원이 3천만 원짜리 가방을 턱턱 산다고? 짭이네, 구라네 하면서 댓글 테러를 했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달아둘 수 있어요? 하는데 제가 딱 그랬죠. 이제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남인데 가방을 왜 빌려주냐고요. 그리고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준비하던 공연 당연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연말에 뮤지컬 시상식에서 연출상도 받았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요. 커리어를 잘 쌓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 이름으로 뮤지컬 컴퍼니도 하나 차릴 것 같아요. 승승장구 중인 내 인생, 앞으로도 빛이 나길 바라며 속에 숨겨둔 이야기는 여기에 다 털고 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